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는 25일 종결합니다. 다음 달 중순쯤이면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코너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최종 종결을 하고 다음 달 중순쯤이면 탄핵에 대한 가부 여부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전반적인 좀 헌재 주변의 이야기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5일이 이제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최후 진술 듣는 거거든요. 어제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에서 사실 최후 진술까지 듣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파면 결정이 났으면 했는데 우리 재판부는 지금 어쨌든 극우 세력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재판부에 대한 정말 비열하고 폭력적인 공격과 음해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더 절차로 완벽하게 기하려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도 읽힙니다. 우리 헌재에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히려 헌재가 그래 절차를 다 최선을 다하고 그럼요. 대신에 2월 25일 날 재판하면 그동안에 보면 10일 정도 후에 선고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너무나 또 이미 파면의 근거가 너무나 많이 제출이 됐고, 어제 한덕수도 나와가지고 국무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훈결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3월 중순까지 갈 필요도 없다. 2월 25일에서 한 10여일 지난 한 3월 5일에서 6일, 7일 이때쯤에 파면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고 아마 그렇게 좀 앞당겨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예측이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워낙 국가가 양쪽으로 좀 나뉘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양쪽은 아니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로도 60% 이상은 이제 탄핵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5% 정도가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인데 박근혜 때보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악단적으로 지금 집결한 데다가 일부 대형교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들이 계속 음해와 허위사실 퍼뜨리면서 거기에 이제 흔들리는 분들까지 생기면서 30에서 35% 정도 반대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현재 신속하면은 거의 지금 법조계라든지 심지어 여의도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다 파면이 확실하다. 그래서 참하는데 윤석열 눈치 봐갖고 조기 대선이란 말을 못할 뿐이고 뒤로는 낮에는 탄핵 반대하는 척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한다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파면은 거의 확실하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신속 파면과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한번 이런 열망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이제 3월 초가 약간 이제 연휴가 살짝 끼어 있지 않습니까? 연휴 바로 뒤끝에 헌재 좀 선고가 나왔으면 가장 최고의 베스트인데 좀 더 이 숙고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다음 주까지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3월 10일 안에만 3월 10일 안에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그때 박근혜를 헌재가 탄핵할 때도 8분이었거든요. 이번에 결국 40여 재판관 임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쪽이 하도 공격하니까 괜히 임명하면 또 얼마나 많이 또 음해를 하고 이역을 하겠습니까? 또 절차적인 또 문제를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신임 헌재 재판관이 왔을 경우에 또 다시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제시하고 있던데. 그러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럼요. 8대0 똑같이 8대0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이면 탄핵 선고일도 3월 10일 전후입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일이 3월 10일이었거든요. 공교롭게 그렇군요, 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 하늘이든 우리 국민들께서든 또는 역사의 어떤 그 평행이론이 있다면 윤석열과 박근혜 윤석열을 비슷하게 파면함으로써 다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농단이라든지 위헌불법 비상기형 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말라는 일종의 범국민적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날짜나 조건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도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집되는 대규모 집회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메인 대회는 5시부터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결에 의한 전국 비상행동 집회입니다. 이제 거기가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집회를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제 집회로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도 광주 시민들께서 3만에서 5만 명 정도 모여서 극우 단체들이 5.18 민주광장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것을 더 많은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서울에서도 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야당들도 사전에 집회를 크게 합니다. 민주당이 3시에 먼저 집회를 크게 하고 네. 그리고 5시에 비상행동 집회로 오고 시민단체들도 사전 행사를 하고 5시에 이렇게 또 광화문단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민주당이나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사전 집회나 사전 행사를 참여하신 다음에 예. 5시에 결합을 하시면 되겠군요. 예, 결합하시면 되고 네. 3.1절이 이제 3월달 첫 번째 주면 3.1절인데 그렇습니다. 3.1절 날은 저희 민생경정우서도 5.18 정신을 이어받아 파면해라 해서 핫도그 파면 핫도그 518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 차들이 엄청 오거든요. 네네. 회 동포들이 만들어주신 것도 있고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예. 뭐 어떤 연예인 팬클럽들이 만들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강선범 개그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커피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민생경제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파면 핫도그 330개를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고요. 네. 3월 1일 날은 518개. 518개. 네.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 집회 참가자들께 좀 제공을 하시는 거죠? 직접 만드는 건 좋을 텐데 핫도그 만드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핫도그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분들도 취지에 동참하신다고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핫도그 이름이 파면 핫도그입니다. 파면 핫도그. 예, 3.1절 서울에서 집에 오신 분들은 꼭 저희한테 오셔도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그 기회를 통해서 얼굴도 뵐 수 있는 또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도 나누시고요. 그 파면 핫도그 옆에서 지난주에도 같이 우리 인생 공동소정이랑 저희랑 그다음에 태진아라 책 같이 만들었던 공희진 작가님이랑 해서 태진아라 책도 판매도 하고 핫도그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예. 자, 국민들의 이제 거의 한 60-70%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들이 좀 느끼고 생각하는 상식과는 약간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여론을 좀 호도하는 이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직접 뭐 고발을 하신 게 있다고요?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관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무슨 모 여론조사 업체인데 윤석열 지지율 51%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극우 단체가 의뢰한 거예요, 보니까요. 네. 또는 극우 성향의 매체가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단체나 극우 성향의 매체가 의뢰해가지고 본인들은 선관위 신고했다고 하지만 그 설문지를 보면 그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유리한 내용으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음해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내용으로 설문지가 꾸려져 있습니다. 네. 설문지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연사를 듣다 보면 우리 호남 시민들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야 이거 장난치면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남아서 답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 과표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나 되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자체도 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런 장난질을 못하게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분석 전문 인력 3인과 상근 인력 5인 이상이 있는 최소한의 규모와 균형을 갖추는 회사들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른바 최근에 문제가 된 두 개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이라는 곳이 하나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인데 여기는 선관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일부 시민 매체가 찾아가 보니까 직원이 5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날림으로 부실하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또는 극우 세력가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만 받아 챙기는 실제로 분석 전문인 3인 그다음에 상임위 5인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또 최소한의 도덕감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균형감 있게 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다. 근데 이거 선관위에 실사할 때 그걸 속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선거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 공작도 선관위에 속인 거여서 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제가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구성해가지고
물론 저희는 이제 그 두 업체가 실제 불법인지 위법인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판단할 확답을 하지 권한은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일단 조사를 네, 해봐야 그리고 되겠죠. 그럼요. 우리 언론에서도 항상 네. 그런 문제 제기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하고 너무 내용이 다르고 네. 질문지도 보니까 너무 편파적이고 불공정해서 심지어는 그 좀 보수적인 여론조사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 아하, 예. 이거 문제가 있다. 예. 인력도 오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설문지도 지들 멋대로 꾸린다. 근데 지금 선관위 이걸 제대로 조치를 못하니까 제가 고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박수를 보내주시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로부터 저희들한테도 제보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너무나 해달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사 계속되고 있고 네. 다른 여론조사하고도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또 탄핵 찬성 여론 압도적인 걸로 나오는데 그 조사한대로만 가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고 윤석열 51%가 넘고 있고 뭐 이런 류의 야 이건 조사. 너무 뻥을 쳤잖아요. 이렇게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물론 수많은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 옥석을 가린 하나의 기준점으로 상당히 그동안에 좀 신뢰가 있는 브랜드인지 예를 들어서 뭐 갤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맞습니다. 나름대로 좀 신뢰감을 주는 그런 여론조사 기지 있지 상당한 않습니까? 균형감과 중립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합니다. 예, 심지어 예. 예를 진보 세력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예. 그래도 갤럽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이런 여론조사 예. 기관 매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데서 하면 리얼미터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하잖아요. 예. 뭐 보수가 일부 과표집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본다 하더라도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 이승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극우 보수 세력한테 유리하게 설문지를 설계하고 유리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범죄거든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그렇군요. 선관위나 이번에 예. 경찰이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달라. 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어제 알겠습니다. 진행했더니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주고 예. 계십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좀 고발한 게 아니고 이런 네. 심증이 있으니 한번 조사를 해다오라는 예, 차원에서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있는 기준인 분석 전문위원 3인과 그러니까요. 상견례 5인은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래서 아주 그럼 매우 부실한 거잖아요. 부실한 채. 명명백백하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장난치면 안 되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 조작을 하고 정치 공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게 또 그럼- 일부 사람들에게는 또 먹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사를 가지고 예, 또 그걸 선동하는 가지고 세력들에서는 가짜뉴스 퍼뜨리 사방팔방 퍼뜨리면서 그러니까 봐라.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여론을 왜곡해서 그러니까요. 참 뭐 어떤 안 될 분들은 일입니다. 또 거기에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공론의 장이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중대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짜뉴스보다 언론사의 가짜뉴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작 같은 건 더 엄히 처벌받아야 되고 더 엄정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탄핵 전국에서 최악의 경제 민생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길동 은행에서 6차 정기 지원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국민들의 도움 요청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님 예. 어떠신지요? 제가 그러니까 누적 지원이 지금 한 1,200명쯤 됩니다. 1억 2천만이 1당 10만 원이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정말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제가 방송도 하고 뭐 매불수도 나가고 뭐 뉴스공장도 나가보고 뭐 안진걸 TV 방송하면 저희들 뭐 제 번호를 공개하기도 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리기도 하며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불법 사태 이후에는요 정말 경제가 최악이니까 폐업이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음식점만 11만 개 가까이가 폐업했는 게 19년 만에 최대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폐업하셨다는 것은 그분들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럼요. 예. 그다음에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럼 이분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0만 원의 소액절도권을 걸린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도 홍길동을 만들었는데 제가 300명 지원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벌써 1,000명 가까이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0명은 지원하고 최대한 여기저기서 모금도 하고 저도 좀 더 내고 해가지고 추가로 100명이라도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저녁 매출이 36,000원이라는 포스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 예. 비상계엄 이후에 장사가 안 되면서 네. 꽤 괜찮은 집이었다고 하는데 하루 매출이 36,000원이다. 살려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네 가족. 그래서 제가 거기도 긴급하게 1인당 가족 4분이니까 1인당 10만 원, 40만 원도 보내드리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도 주변에 진짜 10만 원, 20만 원 없어 짤짤 매는 분들 있으셨거든요. 있으면 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안징을 띄고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여력이 되는 분들은 또 우리 홍길동은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긴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 도울 수 있도록 기부도 해주시면 제가 정말 투명하고 꼼꼼하게 10원짜리 하나 낭비 없이 제대로 서민들과 위기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 이처럼 정말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준 반면에 이를 노동자들의 직장인들 세금으로 뭐 메웠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진짜 분통 터지는 소식입니다. 예. 시청자들께서도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요. 자, 2022년도에 법인세 우리나라 이제 총국세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 비중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5월달까지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26%나 됐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네. 근데 24년부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 그러면 경기도 안 좋아졌다. 물론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비판도 받았는데 그 와중에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깎아줬는데 결국은 작년에 법인세 거친 걸 보니까 총국세에서 비중이 한때 문재인 정부 때는 26%까지 됐던 게 예. 18.6%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금액도 61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부자들 재벌 대기업 감세해주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법인세가 많이 깎였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문제냐? 결국은 예산이라는 건 일면 우리가 650조 예산이면 법인세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으로 벌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벌금이나 과태료도 엄청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외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부자나 대기업을 감세해주고. 그럼 우리 근로소득세를 보니까 근로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비율이 총국세에서 13.7%, 14.5%였습니다. 이게 2023년, 2024년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 비율이 18.1%. 법인세가 거의 맞먹고요. 그 금액도 역시 61조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재벌 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을 감세해주고 세수의 펑크가 생기니까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걷어가지고 그 부자 감세를 한 세수 펑크를 노동자들,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웠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밥값과 물가 폭등 그리고 음식점의 줄 폐업 뒤에는 기후 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안 그래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라는 또 굉장히 무능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위기가 심화됐고 예. 거기다 비상금까지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최악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물가가 뛰었나 살펴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대부분 음식점들이 많이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예. 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날씨가 굉장히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작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네. 요 문제 역시 저희가 예를 들면 무조건 윤석열 정권이 다 못해서 망했다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기후위기라는 누적된 환경 파괴가 결국 기후위기, 기후재앙으로 이어져서 결국 일단 확인 결과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음식값이 폭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식재료도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음식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현상인데 거기에는 이제 세계 경제기도 있고 그 각 나라의 정권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요인이 크지만요. 네네.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후위기가 있고 그걸로 인해 작황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에 따라서 식자재가 급등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식자재가 급등하니까
10대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민 중산 그렇죠.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악순환에 빠져 있다. 예. 그러니까 요걸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최소 몇 년, 몇십 년 걸릴 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네.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환경파괴도 줄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당장 그러면 경제를 살리면 결국 한국은행 총재도 한 20조 가까운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1야당 민주당도 지금 3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지역화폐를 네. 확대해가지고 그걸로 내수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어제도 뭐 여야정이 모여가지고 민생을 살리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 윤석열 정권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이 있는데 지금도 내란 수계를 비화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내란으로 경제가 더 망해가지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제발 살려달라는데 그 국민들 부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감세를 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 재난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주면 12조면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뭐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 그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민주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걸 따질 때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몫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발언까지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전 국민 주는 게 싫으면 안 된다면 그러면 저소득층 중심으로도 주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재명 대표 한 발도 양보해서 그것마저 낳는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쓰자.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네. 그럼 그거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서 본인들이 우리가 제1야당을 설득해서 정부하고 여당이 한 거다로 생색 내라 이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다 용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생이 살리고 예수님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랑 여당이 한 거를 해라 이겁니다. 예.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참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소장님. 그냥 국민들에서 돈 쓰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야당이 주장한 거 어차피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보여질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정치적인 논리 이념을 떠나서 당장 국민들의 살림살이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소장님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러니까요. 좀 국민들의 여론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어제죠. 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 대책도 좀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다면서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악성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건설회사 그다음에 그 건설회사로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다 지금 미수금 사태도 발생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LH가 이제 지방 중공업 미분양을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2만 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3천 가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방금 제가 말한 서민 중산층들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좀 살려달라고 가정경제가 너무 어려운 이건 끝까지 애면하는 정권이 재벌 대기업이 주로 지은 건설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직접 들여서 3천 가구나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 세금을 마구 써요. 특혜 시비가 있는데도. 근데 진짜 국민들이 어렵고 청년들이 어렵고 세입자들이 어렵고 전세 피해자들이 피를 물면 거기에 지원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중성이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령 사실 지방 경제에서 지방 건설업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호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그걸 인정한다 해도 3천 가구는 너무 작은 거죠. 지금 전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2만 1,480가구고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 1만 7,300가구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천 가구를 매입하는 게 뭐 숨통은 좀 튀일 수 있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요자들을 직접 수요자들을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좀 더 오히려 3천 가구 외에 플러스 알파로 수요자들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분도 많거든요. 지방에서도요. 정부가 3천 가구 사기 전에 정부도 지금 3천 가구를 더 분양가를 떨어뜨려 사겠다는 거거든요. 제값 주지 않고. 그거보다 더 떨어뜨려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가도 안 예. 내리니까 누가 삽니까? 이게 뭐 그리고 광주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광주도 뭐 이제 수님께서는 주로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생활하시겠습니다만 또 이쪽 화순이 또 고향이시니까요. 예. 광주도 아파트 값이 굉장히 뭐 수억 단위로 좀 비싼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이걸 너무-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너무 거품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0대 30대들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빚을 엄청나게 사거나 아니면 많이 포기하잖아요. 은행 대출도 힘듭니다. 요즘에 예, 이자가 너무 은행- 비싸기 그렇죠. 때문에. 이자금 비싸고 은행 대출 또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2000년 악순환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출도 또 억제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살려면 지금 이 뻥튀기 돼 있는 그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 예. 그럼 분명히 수요가 생기죠. 그렇죠. 거기다 정부가 알겠습니다. 일부 세제 지원 같은 거 뭐 예. 생애 첫 구입자라든지 신혼부부란 청년이라든지 서민들에게는 예를 들면 취득세를 좀 면제해 그러니까요. 주나 뭐 이런 그런 정책적인 작년에는 배려를 이런 해주면 지원이 참 좋을 것 붙여지면 같은데. 지방 미분양이 더 많이 해결이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진보된 내용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전국에서 집회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